자, 오늘은요,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향이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미칠지 전 속 시원하게 한번,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하겠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전월세 기간은 우리 보통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2년을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애 교육시키느라고, 공부시키느라고 보통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뭐 초등학교에 뭐 그렇다고 치고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3학년 이러니까 6년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6년 동안은 그대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한 4년까지 2년에서 4년 정도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 자, 이거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서민들이 2년마다 한마디로 그 자리를 가든지 아니면 전월세를 많이 올려줘야 돼. 그쵸? 월세, 전세금을 올려주든지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요렇게 4년으로 해놓고 하게 되면은 계속 살 수 있잖아요. 4년 동안은. 그러니까 서민 주거 안정이 꼭 필요하다. 반대의 입장은요, 전세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논점이 항상 대립이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2년에서 4년으로 6년 얘기도 있는데 6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4년으로 아마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2년 후에 원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라는 게 중요한데요. 뭐 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한다든지 외국으로 간다든지 뭔가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한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근데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전세 2년마다 뭐 전세금 올려줘야 되잖아요. 우린 전세 제도가 있어서. 근데 바람직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문제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은 이 전월세 상한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일정 부분 못 올리게끔 하는 최소한의 임대료만 올리게끔 하는 그런 제도죠. 예, 이런 게 이제 임대료 상한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는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가 동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기간 연장 플러스 전세보증금 월세 인상을 폭을 갖다가 상당히 제한하겠다. 그래야지 서민 주거 안정이 확보가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인데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다 시행해봤던 정책인데 대부분 다 시행해서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일부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전월세 상한제나 이 임대료 상한제 정책입니다. 목적은 뚜렷하죠. 서민 주거 안정이다. 예,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월세로 이렇게 돌리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서민들이 이 비싼 임대료에 고통을 안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가격 통제 정책은 한마디로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가 전부 다른 경제학자들조차도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도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도시에다가 포탄을 퍼붓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한 방법은 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럴 정도로 모든 경제학자들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반 논란이 심합니다. 이것도 이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1989년 그 전에는요. 우리 전세기간 1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2년으로 이제 한다고 발표하니까 89년 전세값이 23.7% 올랐고요. 90년도 그 다음에 16.2% 상승. 이게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를 크게 발생을 시켰다라는 게 이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찬성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 맞아. 하지만 91년도부터 안정돼서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의 효과가 반드시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이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얘기들은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잡힐까요? 자, 대부분 이 부동산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집주인들이 이 전세를 못 올리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통제를 하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임대를 굳이 놓을 이유 있어? 이익이 별로 없는데. 예, 그리고 집주인들이 기존 또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같은 뉴욕주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샷이나 이런 것도 따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에 소홀할 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이 공급과 이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경제학자들 얘기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경제 원리. 주택 공급의 장기적인 가격 탄력성은 0.2%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임대료를 강제로 10% 이나 10% 떨어뜨리면요. 집주인들은 주택 공급을 2%를 줄인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의 변화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전세가는 누가 올립니까? 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예전에 가끔씩 했는데 전세가는 집주인이 올립니까? 또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올립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 그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합동 단속이라는 거 하죠. 부동산. 그래서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계신 사장님들은 전부 다 문 닫고 장사를 안 해요. 밖에서 다 전화로 통화하고 장사를 안 하죠. 계속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애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세가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집주인이 올린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전세가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전세를 5채씩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전세 한 채만 얻는 거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급 논리에 달려 있거든요. 시장 원리에.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면은 그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고 전세가는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수요 공급의 문제일 뿐이지 집주인과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올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문제는 뭐냐면 해답은 자가 보유율입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인데요. 전국 평균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61.1%. 야, 이제 전국 평균으로는 60%가 넘었네요.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수도권은 그런데 보니까 수도권은 54.2%인데 서울은 48.3%예요. 자, 이러니까 OECD 평균 자가 보유율이 66%랍니다. OECD 평균 자가 보유율. 우리는 지금 전국 평균 자가 61.1%죠. 아직 OECD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 같은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 이 자가 보유율이 70% 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마지노선이 70%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30%가 집이 없어. 항상 아무리 이 정부에서 이 복지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이 30%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임대주택. 이거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자가 보유율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전월세 상한제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렇다면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 부분적 시행이 필요하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자, 왜냐하면 전세 수요자도 강남에 사는 전세 수요자고요. 그리고 강북구에 사는 전세 수요자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이 모두가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전세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가주택의 연간 거주 비용을 100이라고 할 때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전세고요. 월세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즉 이 전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죠. 비용이, 연간 거주 비용이 전세가.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한해서만. 이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이 전월세 상한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들 좋은 영향 미치나 그랬는데요. 임대료가 잡히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처음에 세입자 4년 동안은 편하게 산다고 쳐요. 그런데 4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4년 후. 이때는 임대를 확 올리겠죠. 예, 이 집주인들이. 그래서 이 또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정해진 임대료 외에 이 기타 관리비,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가장 큰 핵심 뭐냐면은 진정한 전월세 우리나라 안정화 방향이라면 어떻게 해요?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다주택자들 있죠. 지금 다주택자들 뭐예요? 임대사업자 등록하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처음에는 혜택을 크게 주는 것 같이 했다가 지금 혜택을 많이 축소시켰죠.
오히려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세를 갖다가 이 혜택 때문에 많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낼 수 있겠죠. 지금처럼 축소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임대 등록 활성화가 해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뭐 찬성이지만 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게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하게 운명지어진다. 이게 뭡니까? 항상 우리는 과거가 현재 미래의 역사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과거를 알면은, 과거를 기억하게 되면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안 좋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는 과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을 공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와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